As we all know, today the majority of defense investment goes outside Europe. We must buy more European. Thank you very much and long live Europe. I do agree, and of course we will still be cooperating with countries outside not only the European Union, but also outside Europe, like South Korea and other partners that we have been building our defense capabilities on for many years for some of them. 지난 20일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위협과 미국의 나토 탈퇴 가능성에 대비해 5년 안에 유럽의 재무장을 이루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덴마크 왕립 육군사관학교를 방문해 이러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유럽의 새로운 전환점을 예고했는데요. 최근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유럽에서 독자 생존을 외치며 데비트세 2030이라는 이름의 로드맵을 발표한 것인데 2030년까지 유럽이 하나가 되어 군사적 재무장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나왔습니다. 그 반전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한국이었는데요. EU 집행위원장이 하나의 유럽을 외친 그 자리에서 뜬금없이 유럽이 아닌 한국과의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불협화음이 나온 것입니다. 그 발언의 대상은 덴마크 총리 프레데릭센이었죠. 이러한 발언은 한국 방산에 큰 파동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오늘 자세한 내용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덴마크에서 회원국들이 EU 내 공급망에 완전히 의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역내 방위산업 기반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범유럽 군수장비 시장 구축과 무기 공동조달을 위한 유럽 무기 판매 메커니즘 도입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주된 내용은 유럽 내에서 생산된 무기를 더 많이 구매해야 방산기술 토대가 튼튼해진다는 것이었죠. And it is against this complex backdrop that I salute the Prime Minister's decision to increase defense spending to 3% of GDP in the next 2 years. We see our oldest partner, the United States, move their focus to the Indo-Pacific. By 2030, Europe must have a strong European defense posture. So rebuilding European defense will require massive investment, large-scale pan-European cooperation. That means pooling demand, shorten lead times, and of course ensure interoperability. Our industrial base still has structural weaknesses. It is not able to produce defense systems and equipment in the quantities and the speed that member states need. As we all know, today the majority of defense investment goes outside Europe. We must buy more European. Thank you very much and long live Europe. 그러나 이 자리에서 덴마크 총리 프레데릭센의 발언이 뜻밖의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집행위원장의 발언에 동의하긴 하지만 한국 같은 파트너들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판을 완전히 깨버린 것이죠. I do agree, and of course we will still be cooperating with countries outside not only the European Union, but also outside Europe, like South Korea and other partners that we have been building our defense capabilities on for many years for some of them. 해당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로 치부하기 어려운데요. 덴마크 총리의 한국 언급은 EU 내부의 자주화만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현실적 고민을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유럽의 재무장 계획이 5년 안에는 결코 실현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27개국 회원국마다 경제 상황이 제각각이고 공공재정이 한계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며 게다가 방산업이 국가별로 분산되어 통합된 생산체계도 부족하고 회원국 간 이익 충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이미 쇠퇴한 생산 라인을 되살리는 것은 백지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과제입니다. K9을 도입한 두 국가 루마니아와 폴란드가 그 사례인데 루마니아처럼 한국의 모든 것을 의뢰하는 방식과 달리 폴란드처럼 PGZ과 HSW 같은 현지 방산업체가 애매한 상태로 얽혀 지분 다툼을 벌이며 오히려 시간을 지체시키는 경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트럼프는 지금도 나토 탈퇴 카드를 꺼내들면서 유럽의 독자적 방위력을 갖추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 현실적으로 유럽 내 생산 역량만으로는 단기간 내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우니 이런 맥락에서 덴마크 총리는 한국을 대안으로 지목한 것입니다. 한국은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 K2 전차 등으로 동유럽에서 입지를 넓히며 신속한 납기와 높은 성능으로 주목받고 있고 이에 덴마크는 북유럽의 지정학적 위치와 중립적 외교 노선을 감안할 때 EU의 자주화와 외부 협력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과의 협력을 늘리겠다는 발언이 덴마크에서 나왔다는 점이 조금 뜬금없게 느껴집니다.
폴란드나 에스토니아, 핀란드 같은 국가가 한국과의 협력을 언급했다면 자연스럽게 들렸을 테지만 덴마크는 현재까지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도입은커녕 오히려 2023년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덴마크 국방부가 한화의 K9 자주포에 대한 무시와 거짓 루머로 민폐를 끼친 뒤 이스라엘 엘비사의 아트모스를 선택해버리며 비리를 저질렀던 일도 있었는데요. 당시 한화가 제안한 K9 자주포는 경쟁 입찰에서 탈락했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비리 혐의가 포착되어 덴마크 국방부 장관이 사퇴하는 파국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당시 후보군이었던 프랑스 넥스터, 한국 하나, 이스라엘 엘비스에게 덴마크 물자 조달국은 견적을 요청하였고 이에 하나가 가장 먼저 예산 견적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는데요. 그 뒤 이스라엘 엘비스와 프랑스 넥스터가 뒤늦게 견적을 보냈고 3사 모두 견적 유효기간은 6월 30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방장관 야곱 옌센은 엘비스의 유효기간이 1월 31일이라고 서류를 조작하여 이를 근거로 긴급 의회를 소집, 견적 요청 이후 19일 만에 엘빗 아트모스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옌센은 당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K9이 가장 비싸고 납기가 느리다고 거짓으로 주장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달랐습니다. 하나는 한국국 물량 선 조달까지 제한하며 가장 빠른 납기를 보장했고 또 발표된 가격도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9 자주포만이 유일한 궤도형이었기 때문에 비싸고 느리다라고 말하면 설득력이 있을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이 비리가 적발되어 옌센 국방장관은 사과 후 자진 사퇴하였고 2025년 4월 즉 다음 달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비리가 확정되면 아트모스에서 K9으로 계약 자체가 뒤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러한 모든 상황이 현재 덴마크가 한국을 찾는 이유와 맞물려집니다. 덴마크는 EU 압박에 못 이겨 결국 최근 국방비를 10조 원 추가 편성했는데요. 예산은 확보되었지만 돈을 써야 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믿고 맡길 친구가 없죠. 개똥벌레가 된 덴마크. 자칫 자국 생산 라인을 키웠다가 유럽의 평화 모드가 갑자기 찾아오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건 덴마크 기업과 국민들입니다. 이는 집권 여당의 재집권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덴마크의 이익이 되는 파트너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유럽산 무기는 비효율적이고 미국과는 중내만에 갈등하고 있어 한국이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스라엘 엘비스의 아트모스는 최근 비리뿐 아니라 성능 문제까지 드러나 완전 골칫덩이로 전락했습니다. 아주 가지가지하네요. 비리 범죄자 옌센의 후임으로 부임한 국방장관 트로엘스 룬드 포일센은 아트모스가 러시아 GPS 제밍에 취약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아트모스가 민간용 GPS를 사용하여 군사적 방해에 쉽게 무력화되기 때문인데요. 오크스볼 포병연대 사령관 미카엘 빌룸센 대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파 방해의 위험을 확인했다며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교체에만 수년이 걸린다며 쉽지 않을 것이라 했죠. 여기에 19대 도입 비용도 초기보다 10억 크론에 약 2천억 이상 더 비싸졌고 현지 통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실전 배치는 2026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K9 자주포가 덴마크의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르며 아트모스의 약점을 극복할 최고의 선택지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사실 자주포에 민간 GPS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성능적 부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서방의 많은 자주포들이 쓸데없이 값비싼 군용 GPS 대신 민간 GPS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GPS가 재밍에 무력화될 때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추가 장비를 마련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자주포의 성능이 갈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K9은 재밍을 우회할 수 있는 탈린 관성 함법 장치 INS를 탑재해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K9은 INS와 GPS 복합 운용으로 재밍 공격을 완벽히 우회하는데요. INS 장치인 탈린 5000 시스템은 한화의 K9과 K55A1에 적용되며 GPS 없이도 정밀한 좌표와 사격 지원을 산출합니다. 이 시스템은 오차 누적이 거의 없고 이동량이 쌓이면 자이로를 0점 정렬해 정확성을 유지하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탈린 5000이 미국 하니엘 제품인데 뭔 자랑이라고 떠드냐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중요한 점이 있는데 매출 40조 원의 대기업 하니웰이 세계 최초로 생산을 위탁한 중소기업이 바로 한국의 넵코스라는 것입니다. 넵코스는 하니웰로부터 기술을 100% 이전받아 탈린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생산된 완제품을 미국으로 보내 검수를 받아 다시 하나로 배송되어집니다. 여기서 넵코스는 창정비까지 맡아 국내에서 모든 작업이 가능해지게 되었죠. 결국 이러한 장비들은 사격 정확도와 관련된 부분인데 자주포의 정확도가 단순히 GPS나 INS에만 의존되진 않습니다. 주택 복주하기, 차체 제어, 사격 통제 시스템, 서스펜션 등 모든 장비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정확한 사격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K9은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자주포로 평가받고 있죠. 미국 레이시온의 엑스칼리버 포탄과 노르웨이 남무사의 장수정 포탄이 오직 K9으로 테스트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K9은 해외에서 그 성능을 입증하며 신뢰를 쌓아왔죠. 현재 EU의 계획에 복병이 되고 있는 한국,
EU 사무총장과 집행위원장은 하나된 유럽을 외치지만 회원국들은 오히려 한국을 언급하며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 대통령 안제이 두다 역시 EU 사무총장 바로 앞에서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등 한국무기의 우수한 성능과 신속한 납기를 칭찬했습니다. 당시 마르크 리터 사무총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였죠. 2022년 러우 전쟁 이후 하나는 10배 성장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는데 전문가들은 미국 유럽 갈등 속에서도 한화가 수배의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한국을 다시 찾으며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덴마크, 소액고 외양간 고친 덴마크가 이제 제대로 장전된 총알을 정확한 관역을 향해 조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평, 이제부터 K9 선택 안 하면 그 자체가 비리다.